네, 중간고사 잘 치셨습니까? 이제 9주차입니다. 나와 너,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와 공감. 사실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주로 우리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개인이 이제 어떻게 이 정보 사회에서 우리로 어떻게 전환하는가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라는 게 이게 하도 오래된 이야기예요. 개인은 한 100년밖에 안 됐지만 우리는 지금 뭐 엄청 몇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이해를 해야 앞으로 바람직한 품위 있는 개인의 모임으로서의 우리가 이제 새롭게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우리를 만들어 왔는가, 정근대 시대의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한번 여러분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정근대 사회는 공동체 규제다라는 거예요. 나, 너, 님, 높은 데는 님, 낮으면 무조건 놈이야. 그죠? 그리고 저쪽에 임금님을 중심으로 해서 임금님 근처는 양반이나 사람이야. 근데 저기 뭐 떨어져 있으면 경상도 놈, 전라도 새끼, 뭐 한경도 놈, 평안도 새끼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에서도 차별이 있는 거예요. 무디에만 지역 차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는 곳냐에 따라서 행정구역이 만들어지는 게 정근대사예요.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훌륭 저기 뭐야 관직을 한 영의정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 문화시중까지 하는 높은 관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는 갑자기 주가 돼. 그러다가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 그러면은 소가 돼요. 향소 부곡할 때 소가 돼요. 행정구역이 곧 신분제도예요. 이해가 됩니까? 요즘은 행정구역은 그냥 행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구역이잖아요. 옛날에는 주, 부, 군, 현이 있었거든. 이게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해요. 임진왜란 때 동래부, 우리 같으면 동래부였던 동래부사 송상현 들어보셨죠? 동래부사인데, 임진왜란 때 동래부사가 어쨌든 일본한테 그 점령당했잖아, 동래성이. 그러니까 이 선조 임금은 동래부가 아니라 오늘부터는 동래현이다 이랬던 거예요. 이제. 예. 그리고 부에서 주에서 현으로 강등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부는 정삼품이 이 사또가 정삼품인데 현이 되면 정육품이 오는 거예요. 그만큼 신분이 낮아지면 세금은 늘어나고 할 일은 많고 국가의 권리는 적어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근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차별을 일상화하는 우리가 존재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향약과 상부상조. 우리는 그러면서도 우리 좋은 전통이라고 하는 게 향약을 많이 들어요. 향약이 뭔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향약입니다. 1660년. 환난상율은 수재나 화재 같은 천재지변이라든가 질병을 당했다거나 도적을 만났을 때 서로 돕고 함께 생활을 영위하도록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환난상율, 언제나 함께하며 나눔을 실천한 우리의 오래된 전통입니다. 자, 향약의 환난상율 가지고 얘기해서 뭔가 이게 보니까 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주 향약이 훌륭하고 좋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진 오하기문의 내용을 오른쪽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 후 민영준이 거론하기를 이 동학농민전쟁 때 그 민영준이라는 사람이 향약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적어주는 글이에요. 이거 보면은 어? 방금 영상으로 봤던 이렇게 아름답고 서로 돕고 하는 이 향약이라는 게 이 사실은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세요. 민영준 이게 민시척족이죠. 명성황후 집안인 사람인데
동학이 번진 것은 풍속이 무너진 데 원인이 있다 하면서 경상 전라 양지방에 공문을 보내 전라도는 향약법을 실시하고, 향약이 노죠. 향약법을 실시하고 경상도는 향음주례를 시행케 하라. 이게 다 뭐예요? 귀족 중심, 양반 중심의 제도를 다시 확립하라. 또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쌀과 고기를 내리고 수직으로 당상의 직첩을 제수하였다. 이 지방 수령들은 모두 다 무더기가 한창인 6월의 향약과 향음을 행하니라. 땀을 흘리고 꿇어앉아 절을 하였고 돈을 걷어먹을 조사하느라 농사일을 장하고 지장이 있으므로 백성이 몹시 불편해하였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오하기문의 이야기를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이 향촌 사회에 방해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향촌을 하면은 이것은 이 통제의 대상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자, 이 동학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죠? 동학농민군의 어떤 그 개혁 요구를 막고 전통적인 양반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향약이 사용됐다는 이 사료를 내가 오하기문에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향약 공동체의 규제가 뭔지를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자, 보겠습니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선시대엔 대명류를 형법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범위에선 사적인 형벌을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이 같은 사적인 형벌이자 마을법으로 알려진 향약은 지방민의 교화와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16세기에 처음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퇴계 이황이 경상도 예안 지역에서 시행했던 예안 향약의 규정을 보면 부모에게 불손하고 형제들 간에 서로 싸우는 등의 큰 죄를 저지른 자들은 향약 개원의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집단으로 따돌리는 등 상대하지 않고 무시하는 처벌을 내렸으며 율곡 이이가 시행한 향약은 아예 체벌을 공식화하여 잘못을 저지르는 자들과 마을법을 어긴 자들에게 폐형 40대까지 집행하는 등 자, 봐요. 이 향약이 아름다운 게 아닌 게 국가의 많다니까.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형벌권과 그리 차이 나지 않아 고을에서 향약의 고난이 막강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향약의 자치법규에는 이외에도 죄인의 집을 헐어버리고 고을에서 영구히 쫓아내버리는 등 당시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위의 형벌까지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이처럼 이 향약이라는 게 뭔가 상부상조하고 좋은 것 같지만은 그 지역의 양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튀면 자르는 거예요. 조금만 튀면. 그래서 결국 이거 왜 하느냐 하면은 국가가 이 국가 재정이 약하잖아요. 이 도학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찰을 많이 늘릴 수 없었어요. 조선시대에는. 그러니까 지방자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길을 누가 중심이 돼서 통제한다? 사대부들이 중심이 돼가 그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이렇게 유교적으로 설명해 준 게 바로 향약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어떤 성장을 철저히 저지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보다는 신분제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것을 저지하고,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그 모든 걸 독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근대 사회에서 우리는 민주적 개인의 합의체, 공동체에서의 이런 것을 중시하는 것, 이런 것이 전혀 다른 이런 공동체 논리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대 사회는 어떻게 보면은 이 계약이라는 게 중요해요. 왜 우리라는 게 뭐냐 하면은 민주적 개인들의 합의체고, 이 합의에 의해서 국가 권력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그냥 하늘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그 성숙한 개인들의 뭡니까? 합의에 의해서 우리의 권한을 선거라는 제도에서 잠시 위임한다는 거예요. 국민주권인데, 국민주권 위에 왕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국민주권을 위임받은 자야. 위임받은 자가 그러면 국민의 뜻에 맞춰서 권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거. 이렇기 때문에 이 탑다운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죠? 다운업 방식이죠. 그죠? 다운업.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방식의 공동체가 근대적 공동체라면, 탑다운 방식, 위에서 아래로, 그죠? 양반이 지배하는 체제, 왕족이 지배하는 체제로 가는 공동체는 전근대적 공동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스스로 이 바람직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민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 경험 중에서 이제 좌우합작이라든가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의사 장기려 같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삶을 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근대 사회에서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시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생각이 다르거든요. 이 각 성숙한 개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주관이 다르고 자기의 고민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하나로 엮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해방 직후에 좌니 우니 해가지고 하나의 국가 통합을 저해하는, 그죠? 한쪽은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한쪽은, 그죠? 공산 정부를 수립하고 뭐 하는 이러한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민족이 살아나가야 될 것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좌와 우의 생각들을 모아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를 모색하는 게 바로 일제시대 좌우합작이고, 이 좌우합작이 이 그림이 나오죠. 왼쪽에는 여운형, 오른쪽에는 김규식 선생이 서로 손을 잡고 있는데 각각 극우와 극자들이 이렇게 막 등을 떼밀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극우와 극자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네. 한쪽으로 치우치면 한쪽이 상처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언제나 이 사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념적으로 중립지대가 튼튼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 계층적으로도 우리가 상류층이 많잖아요. 그럼 극빈층이 있잖아. 상류층과 극빈층의 이 모순을 해결해주는, 어느 정도 완충해주는 중간층이 탄탄해야 그 국가가 안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우리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 점점 그 정보 디지털 시대에 되면은 정보로 인해서 또는 정보를 매개로 한 자본에 의해서 이렇게 계급이 이렇게 양분화되고 극단화되는 이것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우리 역사적 경험 속에서는 좌우합작 운동, 그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 남북 협상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경험 이 자체로서는 또 다른 역사적인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끊임없이 이렇게 중재하고. 그래서 제가 이 오늘날의 우리 직업 중에서 옛날에는 별로 존중하지 않았던 게 공인중개사 이런 거 있잖아요. 흥정 붙이는 사람. 나는 옛날에는 흥정 붙이는 사람들은 되게 낮게 봤어요. 이렇게 뭐 하다못해 남한테 비위 맞춰가지고 저렇게 하나.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남이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이어붙여가지고, 그죠? 서로 중간에서 매개하고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를 나누고 하는 공인중개사라든가 각종 중간에서 이렇게 중매상이라든가 이런 중간 거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역량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사람은 흥정을 붙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흥정을 붙이고, 그죠? 또 이해관계가 다 다른데도 서로 주먹질하고 싸우고 총질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테이블에 앉게 만드는 거야. 이게 앉아가지고 어쨌든 지지고 볶든 간에 서로 입으로 서로 이렇게 타협하고 하는 이런 흥정이란 말. 저는 이 흥정이라는 말, 이거 참 멋진 말 같아요.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너무 지금 극단화되고 극우화되고 막 극자화되면 이거 흥정이 없는 사회는, 흥정 붙이지 못하는 사회는 대단히 이게 뭐가 될까요? 결국 그냥 한쪽으로만 몰아가고 한쪽으로 이렇게 하는 각박한 사회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흥정 붙이는 사회, 흥정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인간에서의 아름다운 교환인 것 같아요. 정보화 시대에도 마찬가지야. 이 흥정을 잘해야 돼요. 날마다만 꼿꼿하게 자기 혼자만 잘난 체 하면 이거 재미없어요. 알겠죠? 자, 우리 새마을운동 경험도 한번 볼까요? KTV 특별기획 대한뉴스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정부 수립 66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현대사를 이끈 대한뉴스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1970년 4월 굶주림 속에 살던 대한민국은 마침내 깃발을 들고 일어섰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 살기 좋은 내 마을을 우리 힘으로 만들자는 자조정신을 일깨우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신념으로 새마을운동이 시작됐다. 당시 새마을 열기 그러면은 다들 활기차게들 일하셔서 여기도 가면은 뜨끈뜨끈하고 저기도 가면 그렇고. 가난을 숙명으로 여기던 우리 농촌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갔다. 농촌에서 시작된 잘살기 운동의 바람은 도시와 공장, 직장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도시 새마을 운동은 환경과 행동 개선 사업으로 발전됐고, 공장 새마을 운동은 석유 파동으로 경기가 어려울 때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 저력을 발휘했다. 새마을에는 우수한 지도자가 있었다. 마을을 위해 두 팔 걷고 앞장섰던 새마을 지도자는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열심히 뛰게 했을까? 새마을 운동을 통해 가지고 정말 잘 사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는 그러한 열정이 그들로 하여금 헌신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풀뿌리 운동 차원을 넘어 국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의 숨은 주역들을 찾습니다. 절망 속에서 등불 같은 존재가 돼준 새마을 지도자들. 이들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의 기적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KTV 특별기획 대한뉴스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어떤가요? 이 새마을 운동은 정말 이 디지털 시대에 이 새마을 운동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해봤는데, 지금 보면 말이죠. 이 새마을 운동이 이 자기 희생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기 희생, 그 다음에 공동체, 이 바람직한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전체를 위해서 나의 자발적인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보수, 특히 새마을 지도자들이 요즘 참 이 그 지방자치제 보면은 막 그냥 그 맨 처음에는 자치의 이념에 따라서 이 기초단체 이 의원들은 원래 무보수였거든요. 이런 게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새마을 지도자들은 무보수였어요. 무보수라도 이 새마을 지도자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마을길 넓히고 초가집 문과 다 고치고 이렇게 막 그냥 땅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마을에 얼마나 산적된 그 갈등들이 많아요. 땅 한 평도 서로 막 너꺼 내꺼 막 따지고 있던 시대에 그 모든 갈등과 이해들 이 사람들이 새마을 지도자들이 가서 이렇게 완충시켜주고 분쟁을 해결해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가 잘 살 수 있을까? 예? 이거는 정말 어느 정도 이 국가 관제적인 의미가 있었거든요. 새마을 운동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북한의 뭐 천리마 운동하고 비교를 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이 한국의 새마을 운동은 이 관제 위로부터 탑다운 방식의 운동은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진행 과정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이 절박한 이 가난이라는 걸 해결해야 될 문제라서 지방 이걸 하는 사람의 자발성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예요. 자발성이 뒷받침이 안 되면 이거 성공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국가가 먼저 기획은 했지만 이 실제적으로 이뤄낸 것은 국민들의 의사들이었고 결국은 우리 공동체를 제대로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는 이런 공익의식이 그죠? 공공의식이 공공선이라 그러죠. 공공선의 의식이 이렇게 새마을 지도자 같은 사람들을 양성하고 그래서 이게 독재 정권 시기, 군부 정권 시기에 만들어졌지만 오늘날에도 이 장점들이 너무나도 훌륭했기 때문에 자발성에 의한 운동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바람직한 공동체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봐요.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했는데 이 경제 발전의 상당은 국가 지도 자본주의. 이 박정희 정권이 이 정권을 유지하면서 국가 지도 자본주의를 채택을 했어요. 국가가 지도한다 자본주의를. 그래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점점 가면서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 국민들의 자발성을 끌어내는 데 성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례 없이 국적 기업이 95% 이상이 달하면서도 이 스스로 공업화를 이뤄낸 이런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 공업화, 테이크업이라고 하죠. 이륙하는 거. 이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공업화도 이게 뭐 자본이 있어야 되죠. 원료 있어야 되죠. 노동력이 우수해야 되죠. 시장이 있어야 되고 시장 중에서도 고급 수요가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 있어야 되고 세계사적으로도 또 맞아야 돼요. 환경에. 이 5가지 요소가 다 갖춰지고 거기에다가 차별을 또 극복해야 돼. 이 약소국가는 이 선진국으로부터 차별받잖아. 한 6가지 요소를 잘 이겨내야만이 공업화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6가지를 몽땅 다 이겨내는데 성공한 나라예요. 아무나 공업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 새마을 운동의 자발성이라든가 이런 건 여러 번 칭찬해도 이게 아깝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금모으기 한번 봅시다. 이것도 참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아주 훌륭한 민족적 전통이. 네, 봅시다. 아주 역사가 아주 쫙쫙쫙 흘러가는구만. 선지국 일부 직전에서 정부가 그냥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28년 전, 한 30년 다 돼가죠. 그러나 그죠? 이게 좀 중요한 거죠. 이게 한국은 달랐다. 국가 빚을 팔기 위해서, 국가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이 스스로 모든 금들을 가지고 있던 금들을 다 내놨어요. 이게 구한말 한 120년 전에 국채보상운동하고 비슷한 양상이죠. 당연히 저도 금모으기 운동에 참가했어요. 그래서 애들 어릴 때는 금 이런 거 첫돌 할 때 금 주잖아요. 금 받잖아요. 이런 거 다 그때 금 모으기 할 때 이렇게 했죠. 21억 달러를 갚았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네. 그래서 한국이 마침내 IMF를 졸업하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한 분은 또 장기래 박사죠. 장기래 박사,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건 뭐냐면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을 알아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건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이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결국은 개개인의 이 품이 있는 개인들이 어떻게 지탱해냈던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마을 운동을 지탱했던 그 새마을 지도자들의 그 노력들, 헌신들,
좌우합작 그 자체는 비판도 많이 받아요. 그렇지만은 이 좌우합작을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민족 분단을 막으려고 했던 노력들, 금모기를 통해서 국가 부채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 국민들의 고민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됐던 거예요. 장기려 박사는 이분은 이 북한 사람인데 내려가지고 6.25 때 내려와가지고 이 부산에서 영도에서 복음 진료소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그게 발전해가지고 지금의 고신대학 의과대 병원, 부속 병원, 이 복음병원이죠. 복음병원을 만들었던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 어떻게 했냐면은 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1968년인가 67년인가 68년이죠. 68년에 그 미국의 청십자 운동을 이렇게 봤어요. 청십자 운동을 보고 나서 와, 이 운동 정말 괜찮다. 이게 무슨 운동이냐 하면은 의료보험을 이렇게 만드는 이 운동이었어요. 의료보험. 그래서 이 짜장면값 한 그릇만 이렇게 월 회비를 내면 언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해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의료보험이 없을 시절에 이 장기려 박사가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그걸 교회 조직을 활용해가지고 의료보험을 먼저 시작하고 그것을 이제 또 그걸 키워가지고 맨 처음에는 한 70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한 20만 명까지 이 조합원을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1989년대 우리나라 그 의료보험이 전면화되거든요. 전면화되는 요 타임에 국가 지금은 의료보험관리공단이 만들어지죠. 그걸로 이제 흡수가 됩니다만은 바로 이분이 우리 공동체에 대한 깊은 사랑과 고민과 연민 이런 것을 의료보험 조합 제도로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괜찮은 우수한 그죠? 국민들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보험제도는 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개개인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몇 안 돼요. 이런 나라 중에 하나가 된 건 이 장기려 박사의 의료보험 운동이 이게 큰 주요를 했던 겁니다. 무슨 업적이라는 게 그래요. 업적이라는 게 저기 훌륭한 업적이 많은데 대부분 우리가 위인으로 여기는 업적은 뭐냐면은 공동체의 삶을 보다 키워주는 것. 개인적으로 공부 잘하는 것도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개인 위인이에요. 그러나 이 공동체로 보면은 아직 부족한 게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 자발적으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 장기려 박사는 이 얼마나 의사 선생님이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다 기부하고 자기는 옥탑방에 살았어요. 의사가. 요즘 일부 의사들과는 전혀 다른 이런 삶을 사셨죠. 옥상에서 그 옥탑방에 살면서 평생 고신대학 병원 꼭대기에서 살면서 급하면 빨리 내려가 치료하고 서울대학 교수 하라는 것도 때려치고 부산에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품위 있는 개인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품위 있는 개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품위 있는 개인은 아직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품위 있게 살려고 노력을 조금씩이라도 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살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걸 알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현대 공동체 지금 이런 장기려 박사라든지 좌우합작운동, 금모으기 이렇게 했던 이런 사람, 이런 노력들과는 정반대로 현실은 님비, 핀비에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님비라는 게 뭐예요? 내 마당 앞에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혐오시설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우리 동네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장애인 시설 오면 막 다 반대하고, 그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죠?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자기 삶의 환경에 좀 위해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무조건 다 싫어하는 거예요. 화장터 뭐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또 핀비라는 게 뭐예요? 자신의 지역에 이익이 되는 시설만 유치하는 거. 이건 거꾸로예요. 좋은 거는 다 유치하려고 그래요, 그냥. 예? 반도체, 단지 같은 거는 막 땡겨 와가지고 이러는데
또 반도체 기술은 땡겨 올라 그러면서 그죠? 데이터 센터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기가 많이 와가지고 거기 암이 많이 발생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님비와 핀비가 서로 막 착종을 하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님비와 핀비가 막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좀먹는 게 지역주의예요. 지역주의, 지역감정. 아, 이놈의 지역감정은요, 우리 일제시대 독립운동에서도 큰 고통을 안겨줬어요. 이 지역감정이 윤치호 일기 1931년 1월 8일자 보면은 하와이, 미국, 시베리아, 만주, 상하이 등 사실상 조선인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조선인은 두 개의 적대적인 진영이 있었다. 요즘 같지 않아요? 요즘하고 똑같아. 보면은 두 파벌이 있어요. 서북파와 기호파. 그러니까 평안도파하고 서울파와 평안도파가 결국은 서울파, 평안도파가 이 남북 분단에 나름대로 저는 보기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 같아. 그러니까 서북파인 안창호하고 기호파인 누구하고 뭐 이렇게 서로 싸우고 나니까 그냥 서울하고 평양하고가 이게 그냥 앙숙이야. 그랬을 때 이제 서울과 물산 장려 운동도 그 당시에 유명했잖아요. 물산 장려 운동도 했는데 서울에서 물산 장려 운동을 시작 안 하고 저 평양에서 했거든. 그러니까 평양의 헤게모니를 뺏길 것 같으니까 거기 수양 동우의 구락부 이 두 팀이 감리교, 장로교 뭐 이래가지고 서로 그냥 평양파 그다음에 서울파 이래가지고 막 이합집산을 하고요. 이것도 임시정부 내에서도 이 두 파가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끼리 싸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파는 무슨 잘못을 해도 자기가 옳은 거야. 그러니까 독립진영에서도 임시정부 독립운동도 침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침체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일제 단합도 있었지만은 우리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역 감정, 서북파와 기호파, 서울파와 평양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좌파, 우파 나눠가지고 그냥 서로 발목 잡잖아요. 그죠? 자기 편은 무조건 풀어주고 자기 편은 무조건 옳다 그러고 이렇게 되는 이런 지역 감정이야말로 나라를 좀먹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게 한번 지역주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한번 봅시다. 동영상 한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완화 조짐을 보였던 지역주의가 이번 총선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민주당은 호남을 포함해 서쪽 지역을 독차지했고 영남은 미래통합당 몫이었습니다.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 속에 소수 정당들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이번엔 웃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대구 출마, 득표율은 이번이 가장 낮았습니다. 호남에서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절반에도 후보를 내지 못했고 전패했습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 이번 총선의 표심은 동서가 정확히 파란색과 분홍색으로 갈립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통합당의 전신 새누리당도 두 곳에서 당선됐던 호남. 이번에는 온통 파란색입니다. 영남은 반대입니다. 지난 총선에 비해 분홍색 확 늘었습니다. 대구 경북에선 민주당 흔적이 사라졌고 부산 경남에서도 의석이 줄었습니다. 거대 양당의 대결 속에 민생당은 현역 의원이 많았던 호남에서조차 단 한 석도 얻지 못했고 후보의 절반가량은 선거비용 보전 기준인 득표율 15%도 넘지 못했습니다. 비례의석도 얻지 못해 원외 정당으로 몰락했습니다. 내홍과 각자 조성으로 불안정한 민생당에게 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두 다 저희의 잘못입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이끌었던 정의당은 위성정당 출연에 현상 유지에 그쳤고 더 많이 당선시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비례 3석을 얻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많이 부족했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1988년 총선 이후 제3당이 한 자릿수 의석으로 쪼그라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지역주의라는 게 이렇게 문제가 큽니다. 지역주의가 심각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역으로도 분단이 되지만은
심리적으로도 분단이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하면은 여러 가지 진단을 할 수가 있겠죠. 왜 이 지역주의가 창궐을 하느냐 하면은 지역에서 지역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 그죠? 지역에서 단결할수록 어떤 특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으로 단결해야만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어서의 독점이 가능하고,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의 단결을 해야만이 그것을 하나의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결국은 이 모든 문제는 사회적인 재화를 놓고 독점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출발점은 뭐냐 하면은 바로 지역 차별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지역을 이렇게 단결시키고 발전시키려 했던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화당이 옛날에 원래는 전라도 경상도의 지지를 받아서 공화당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1972년에 이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이 공화당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신라 천년 정권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 천년 정권이 뭐예요? 신라가 저 경상도잖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지역 차별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자기 당의 단결을 획책을 한 거예요. 자기 편 만들기에 급급한 거예요. 자기 편을 만들어야 뭔가가 콩고물이 생기거든. 이야기입니다. 콩고물을 바라본 이런 간악한 마음들이 지역주의를 만들었고, 이 콩고물 때문에 수많은 이렇게 바로 가야 될 국가의 정책들이 당리당략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콩고물이 뭘까요? 우리 사회에 콩고물이라는 게 아주 오랫동안 달콤했거든. 콩고물은. 예? 콩고물이 진짜 떡보다 더 맛있을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콩고물을 바라보는 의식들, 그죠? 자기 지역 동네의 기득권 독점, 이런 의식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극단적인 자기, 그죠? 에고이스트적인 생각들이죠. 이걸 통해서 나의 기득권 결국 놓지 않겠다. 또는 내가 이 현실에 있는 그 고통을 반드시 단계를 통해서 해결을 해내겠다. 이게 사회가 공정하면은 지역 감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는데, 사회가 여전히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기댈 수 있는 기재가 바로 지역이에요. 우리 동네, 내 동네, 우리 지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거는 상당히 이 지역주의는 망국적인 거예요. 이기적이고 망국적이고, 우리 공동체를, 가장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 같지만은 가장 공동체의 적이 지역주의예요. 그죠?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현혹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은 이제 이 미래를 위한 과제죠. 이 우장춘 박사 이야기도 한번 볼까요? 우장춘 박사는, 이분은 조금 다른 장기려 박사하고 어떤 색깔이 좀 달라요. 제가 왜 우장춘 박사를 여기에 놨나 하면은, 이 우장춘 박사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우범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가 우리 명성황후 알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주범이 이 우범선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일제에 말아먹고, 우리나라를 한일합방, 즉 한일병합을 이렇게 초래하게 한 장본인들이 바로 이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가 그런 못된 짓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영건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고종이 암살을 해버려요. 근데 이 우장춘 박사는 그 가족이 이제 친일파이기 때문에 그 일제 천황이 주는 은사금도 25,000원을 받았어요. 근데 뭐 가난하게 살았다는 둥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동경대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명문 제국대학 정도 나올 정도의 능력이었다면은 가난한 사람은 아니죠.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은사금도 25,000원이나 받았으니 그 당대에 25,000원이면은 물론 5% 이자만 50년 거치로 주니까 큰 돈은 아니에요. 큰 돈은 아니지만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돈은 되거든요. 25,000원에.
그 당시에 25,000원이면 돈이 상당한 액수입니다. 지금의 한 20억, 25억 정도 되는 돈인데 거기에 이자만 일단 5%만 줘도 먹고 살 수는 있겠죠. 어쨌든 그런 이력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를 파괴시킨, 우리 민족을 파괴시킨 아버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씨 없는 수박을 발견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농업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성이죠, 반성. 그죠? 그래서 이 우장춘 박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 우리나라에 제가 보니까 한 4, 5천만 평이 이 친일파의 재산이에요. 우리나라 땅에 제가 보기에는 한 10분의 1 이상은 친일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땅을 만들어 가지고 현행법상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암암리에 이렇게 땅을 가지고 그래서 진짜 못된 사람들이죠. 상당히 못된 사람들이죠. 나라 팔아먹고 땅을 축제를 해가지고 진짜 독립운동가들은 자제들은 지금 집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한지 몰라요. 훈장 하나 딱 꼴랑 받고 지금 시골에서 자기 땅도 없는 이런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많은데 이 친일파의 자손들은 정말 전국에 수많은 땅을 가지고 아직도 호요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성을 할 줄 몰라. 나라에 그런 거는 자기가 봐가지고 자기가 번 거는 그래도 유지를 해야 되지만 저기 아버지가 친일해가지고 했던 땅은 이거는 공동체를 위해서는 스스로 내놓아야 되는데 이런 자들이 없어요. 다들 그냥 이익에만 그죠? 우리나라의 자본주의적인 그 이해관계의 철저한 법적 전통에만 기대가지고 막 그냥 당당하게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우장춘 박사는 아버지가 비록 그렇게 친일을 하고 나라의 공동체를 깨뜨렸지만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기득권을 다 일본에 있었던 기득권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인 대한민국에 와서 농업기술원, 오늘날의 농업과학기술원이죠. 농업과학기술원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농업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대부분 밀가루도 다 미국에서 원조받아 먹었거든요.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 이 농업 개발의 첫 단추를 낀 사람이 우장춘이에요. 이 반성과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제가 우장춘 이야기를 본래 옛날에는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친일파 자식들 뭐 그 이야기를 하냐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오늘날 가만히 보면은 반성과 회개, 반성하고 회개하고 고치고 극복해서 정말 공동체의 이익이 되는 사람으로 바꿔나가는 것은 진정한 품위 있는 인간으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비록 부모가 자문했지만 자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우장춘 박사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잠시 볼까요? 자, 볼까요? 홍영표 박사는 지금도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우 박사님의 집도 있죠. 우 박사님의 집도 있었고 한 기술까지가 저 하얀 집 있는데 저희가 그 과학연구소 자리고 나도 저기서 알바를 했었어요. 옛날에. 그 당시에 연구소의 자리였었습니다. 여기를 동네 구청에서 우장춘로로 정하고 그래서 이런데 주소도 우장춘로 74번 길 이렇게 이제 명명을 했어요. 한국농업과학연구소장으로 취임한 우장춘 박사. 직원은 12명에 불과했습니다. 봄이 되어도 뿌릴 씨앗이 없을 정도였고 기자재라고는 한국 정부가 준 귀국 자금으로 그가 일본에서 사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참 열악한 시절이었어요. 우장춘 박사는 먼저 배추에 매달렸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꼭 필요한 김치의 핵심 재료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배추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농가에서 심던 재래종 배추가 있었죠. 그 산동 한눈에 배추죠. 보기에도 산동 지금의 배추. 배추와는 달라 보이죠. 중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산동 배추. 잎이 모아지지 않고 상추처럼 벌어지는 데다 추위에도 약했습니다. 배추가 이랬었어요. 그래도 소금에 절여 김장도 담궜습니다. 김치로 먹기는 했지만 겨울을 나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우장춘 박사의 목표는 일단 양이 많은 배추였습니다. 포기가 크고 속이 꽉 차 양이 많고 요즘은 적용까지 이만해요 잘할 수 배추가. 있는 신품종 말입니다. 무슨 인정 배추에. 그러니까 그런 배추를 개발한 거죠. KBS 불리며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도쿄 출신의 농학자이자 종의 합성 이론이라는 연구를 발표해 국제적으로 엄청난 호평을 받았었던 우장춘 박사는 다윈의 신화론이 수정될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 월드 클래스 박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은 친일파의 아들로 태어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냈던 그의 삶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 과거 조선시대 최초의 신식 군대인 별기군에서 근무를 했던 우장춘의 아버지는 1895년에 휘하에 있던 장병들을 이끌고 궁궐에 침입해 을미사변이 일어나는 것을 방조한 결과 매국노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듬해부터 신변이 위태로워져 결국 일본인들의 보호를 받아 일본으로 망명을 한 뒤 도쿄에서 일본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우장춘 박사를 낳게 되었다고 한다. 우장춘이 5살이 되던 해 당시 독립협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던 고영근이 우장춘의 아버지를 찾아 일본으로 건너와 그를 암살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죽자 집안의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해 결국 보육원에 맡겨지게 된 우장춘은 일본인 아이들로부터 괴롭힘을 받던 중 도쿄에 위치한 사첼로 거처를 옮겨 동자승들과 함께 생활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후 집안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게 되자 어머니와 둘이서 다시 살게 되었던 우장춘은 도쿄 제국대학에 학생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집안이 가난했던 탓에 이룰 수 없는 꿈이라 포기를 하려다가 다행히도 이때 아버지의 친구들이 주선을 해줘 조선 총독부로부터 간비 장학금을 받게 되어 학비를 지원하는 대신 실용적인 공부를 해라 라는 요구를 받고 도쿄 제국대학에 농학실과로 입학하게 되었다고 한다. 대학에서 농업에 대해 공부하던 어느 날 조선의 한 도지사가 일본으로 들어와 조선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일 연설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때 훗날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김철수가 단상에 뛰어올라 도지사의 멱살을 잡고 항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 장면에 큰 충격을 받아 우장춘이 김철수와 친구로 지내며 당시 김철수가 우장춘에게 너의 부친 우범선이 매우 큰 것에 대해 속지 않으면 조선의 독립과 조선을 위해 네가 봉사해야 되고 절대로 너의 조선인의 성을 갈아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을 하여 본인에게 한국의 혈통이 흐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언젠가 한반도로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과거 일본에서 자, 어떻습니까? 우장춘 이야기 재밌죠? 우장춘 이야기는 많은 논란과 고민과 이런 걸 안겨줬지만 결국은 비록 그 부모가 어떻게 살았든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든 최종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던가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어떻게 살았던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이 뭐 총독부로부터 사실은 이게 미화된 부분이 많아서 총독부도 총독부에 돈을 받아가지고 동경 제국대학에 지금의 도쿄대학이죠. 거기에 했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그렇지 대단히 친일파가 아니면은 그런 돈을 받기 힘들죠. 총독부로부터 총독부가 무슨 그 당시에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관리로 가게 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친일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에 이렇게 많은 반성을 했다. 그런 우리 공동체는 상당히 이분에 의해서 우리가 먹는 배추가 지금 큰 배추로 변한 거잖아요. 이거 출발점 우장춘 박사가 한 거예요. 씨 없는 수박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배추를 개발한 건데, 이 배추가 우리 남한에 있던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데 얼마나 큰 기여를 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그래서 우리 이제 국가 공로를 인정하더라도 그 이제 우리가 서운을 하잖아요. 국가 무슨 건국포장, 뭐 애국장, 애호족장 주는데, 처음에 나라를 위해 애국운동하다가 나중에 변절한 사람은 훈장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변절했다가 나중에 죽을 때 정말 조선 독립을 위해서 애쓴 분들은 독립훈장을 줍니다. 사람은 마지막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미래라는 게 더 소중해지는데요. 현대 사회에서의 우리의 의미는 혈연, 지연, 학연을 넘어야 되네. 이 우연적인 거잖아요. 혈연, 지연, 학연 이거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거든. 아버지 내가 원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엄마 내가 원해서 만난 것도 아닌데 그죠? 또 뭐야 친구가 내 동네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이 부산 지역에 살게 됐고 또 그다음에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알게 되었는데 혈연, 지연, 학연이 우리의 모든 정체성을 만드는 모든 영향을 주는 압도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요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자꾸 이게 여기에 매달리다 보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자꾸 확정 편집, 편견 이런 것이 만들어집니다. 집단의 이해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집단의 이해를 충실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워.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편견과 확정 편향 이런 것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편견. 우리가 옳은 것을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세히 보라 그랬잖아. 옳다는 것은 항상 이게 옳은 것은 얼핏 봐가지고 옳은 것이지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라. 언제까지 완벽하게 조사해보고 저는 만화책도 줄쳐서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읽어보고 만약에 사회적으로 뭐 이슈가 있으면 직접 재판 판결문을 직접 읽어봐야 돼. 읽어보고 그 사람이 어떤 걸 해야지 그냥 신문 쪼가리 몇 개 읽고 그냥 그 뭐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편견과 확장 편향을 없애려면 지성적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다양성을 존중해야 돼요.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봐.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경청.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자세히 보고 경청하면 문제가 없어, 사람이. 그 다음에 지역 감정, 집단 이기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좋다 싫다로 가면 안 되고 이거는 이런 문제를 자세히 왜 그럴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해서 진짜 지역 감정이 생길 때가 있으면은 그 지역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집단 이기주의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도 집단 이기주의로 왜곡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약자들이 자기들을 해결해 달라는데 이건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이기주의라고 포장은 돼 있지만은 사실은 약자의 아우성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세히 봐야 된다니까 뭐든지. 자세히 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지성이라 그래, 지성. 지성은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지성이라는 것은 자세히 볼 수 있는 능력을 지성이라 그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문화 사회에서 새로운 우리라는 게 뭘까? 지금까지는 그냥 집단이에요. 그냥 동문이면 선배, 줄서, 뭐, 이런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거. 그죠? 뭐, 진짜, 동문이 너는 몇 기냐? 군대 갔다 오면, 너 기수가 뭐냐?부터 시작하는 이런 것이 부정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기수가 있든 없든 간에 서로 재밌게, 그죠? 나이가 적든 많든 간에 이렇게 재밌게 화합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일방적이지 않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다문화 사회예요. 다문화라는 게 그냥 외국인하고만 잘 지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다문화가 얼마나 많아. 아유, 그죠? 그런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과제가 있네요. 9차식 과제가 있네요. 교재 130페이지 작성하세요. 어디다가? 웹 강의실에 올려주세요. 네. 아유, 또 이제 9차시도 이제 이 중간고사 잘 치고 또 9차시 했으니까 또 10차시 가야 되겠네요. 자, 10차시에서 뵙겠습니다.